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서 막 흔들어 놓잖아요. 20% 때릴게요.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가 뭔 짓 하고 있냐면 환율 전쟁해요. 환율 전쟁에서 수출이라도 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일본이 혼자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NK 청산이 등장하는 겁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통화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감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세는요, 트럼프 1기 당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줬더니 기업들의 현금이 남잖아요. 그 현금 남은 걸로 기업들이 R&D 투자도 하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합니다. 그럼 주주 가치가 올라가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도 좋고 미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 미국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요 감세 또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요 태클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재정 적자가 엄청 큰 거죠. 안녕하세요. 친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머스크죠. And they've also got to address the deficit. So we've got a $2 trillion deficit, and if we don't do something about this deficit, the country's going bankrupt. 공무원들 감축한다든지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워낙에 재정 적자가 커서요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래 머스크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연간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인가 인터뷰할 때는 1조 달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어봤죠. 지난번에 2조 달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2조 달러를 얘기해야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지출 줄이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증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그러면 감세를 한 다음에 증세를 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짓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감세를 하고요,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는 게, 첫 번째는 방위비 너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가 될 수 있죠. 근데 재정 적자가 되게 커지 않습니까? 이 큰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관세 많이 걷어야겠죠.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Not every country, but almost. 트럼프가 지금 관세 때리는 걸 보면은요, 참 흐름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어디다 포성을 올렸냐면 USMC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고 멕시코고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첫 번째 관세의 대상이 됐죠. 왜냐하면 미국 무역 흑자가 거의 가장 커요. 1위가 중국이고 2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MCA,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엔드로 누굴 때리냐면은 중국을 흔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한테 따로 접근하진 않죠. EU로 접근해야죠. EU한테 그래서 관세 예고를 합니다. 참고로 요 뒤에 대만,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 뒤가 한국입니다. 우리 번호표 뽑아놓은 거잖아요. 이 언제 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철강 관세가 들어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그리고 자동차를 흔들겠다고 나오죠.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흔들어 놔요. 하나하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그 차례가 막 섞여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두려움 같은 걸 되게 많이 줄 수가 있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국가의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협상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미로운 건 이 보편관세라고 했는데 다 25%, 20%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맥스치예요. 협의에 따라서 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미국으로 갔었죠. 모디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중국도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럼 협상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요, 정말 종횡무진으로 흔들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콧 베센트도 그렇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책략가로서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 잠깐 들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낮추기 위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세가 목적인지 수단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세가 목적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엇은 어떤 협상안을 가져오시는지 간에 무조건 관세를 때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 수단이면 여러분을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한번 끌어와 볼게요. 관세 1% 때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때리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안 오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달에 2%로 그럼 때리세요. 협상 테이블로 쉽게 못 끌어다니죠. 그럼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볼까요? 20% 때릴게요.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오죠. 엘리베이트죠. 끌어올리죠. 근데 왜 20을 때리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높아 보이지만 그게 낮춰지잖아요. 관세율을 국가별로 조절해서 낮춰줄 거지 않습니까? 디엘리베이트죠. 그래서 낮추기 위해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진 관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2.5%씩 관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다음 달에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미리 중간에 협상을 하고 싶을까요? 협상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2.5를 때리면 협상 테이블로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점차로 끌어올려가지고 20까지 갑니다. 이러면 잠시만요. 무기 사드릴게요.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가 수단인지 목적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요 말이 성립을 해요. 요 말이 성립을 하면서 점진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 끌어올렸어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미국의 성장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왜 탈락했을까요? 물가 높아서. 똑같은 우를 범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진 관세에 대한 고민들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재무장관인 베센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If we were to say use a number that has been thrown around in the press of 10%, then traditionally the currency appreciates by 4%. So the 10% is not passed through.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앙은행에서는 연 2%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서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의 스탠스예요. 그럼 이 작년 대비해서 2%죠. 근데 관세를 매년 올리는 거 아니죠. 원샷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샷으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낮춰줄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일회성 효과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 순간에는 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이게 항구적으로 매년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봐라. 이때 관세 때렸지만 이때 물가 상승률이 1.9%밖에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1기 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1기 때는요.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요. 되게 안 좋았고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물가에 대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데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잖아요. 이러면은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찾아와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크지 않으니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이런 게 기대 심리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요. 인플레이션이 21년도 3월 달부터 이슈가 돼가지고요. 지금 25년도 3월이 다 됐죠. 4년 됐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가가 오를 수도 있구나. 요즘 일본도 물가가 오른다고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들어와 있어요.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데서 관세를 때리는 거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데서 관세를 때리는 거하고 효과가 같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2월 달 초에 발표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는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3.3이었는데 이번에 4.3으로 확 뛰어올랐어요.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이 1월 달과 2월 달을 갈랐을까? 1월에서 2월 넘어갈 때 뭐가 있었죠? 트럼프 취임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관세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를 키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 소비자입니다. 관세를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수입 물가가. 그럼 때리기 전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때린 다음에 사야 될까요? 전에. 1월 달, 2월 달에 살 걸 미리 사야 되지 않을까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연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걸 미리 사놨으면 1, 2월 달에는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관세가 영향을 줄 수 있겠네, 물가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미국 물가에 파수꾼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은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이 페드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 연준에서는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매파는요, 무조건 긴축적으로 해요. 비둘기파는요, 저기 물가가 아직은 높지만 내려올 거잖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비둘기파의 수장이 누구시냐면 시카고 연은의 굴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월 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물가 걱정 없다. 이거 내려온다. 그래서 금리 내려도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후, 지금으로부터 18개월 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좀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2월 첫째 주에 등장해서 말을 바꿔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 보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비 수요가 탄탄히 강해지면서 수요가 올라오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시적인 것만 보면 이거 신경 안 쓰고 금리 낮춰도 되거든요. 경기 부양하려고. 근데 이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7만큼은 관세가 효과고요. 76.3만큼은 수요의 효과입니다. 이걸 발라낼 수 있을까요? 두부 자르듯이 쫙 가릴 수가 없죠.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금리 인하했다가 괜히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면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요, 이때 당시가 되게 비슷했는데 관세도 공급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물가 오르는 줄 알고 돈을 계속 풀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 수요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했었던 연준을 조롱하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이번에도 일시적인 줄 알고 금리 내렸다가 물가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짓 또 했네? 신중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신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세 정책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연관이 돼 있나요? 돼 있죠. 왜? 감세 관세 같이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으로 전 세계의 성장이 몰리게 되면 미국 경기가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침을 4년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질병이에요. 이런 걸 고착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도 이 고착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고착화, 고질병이 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낫더라도 금방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 10년, 2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 두세 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한 차례 정도를 보는 입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세라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한번 봤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어떤 지옥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엔 약세가 심해서 수출은 잘 됐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워낙 불황이 깊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것도 무서워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려야겠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리기 전에 예고를 하고 올린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이번에 한 번 올린 거고 다음에 올 땐 진짜 천천히 할 거고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예상보다 약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별거 없구만. 우리 눈치 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금리 올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를 악물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깜짝 금리 인상을 해요. 7월 말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상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여기서. 설마 더 올리는 건가요? 물론 더 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기는 옛날과 달라요. 깜짝 놀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본 금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예술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가 이렇게 금리 차가 있잖아요. 일본은 예상보다 세게 올리죠.
근데 하필이면 동시에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갭이 확 줄어들죠. 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못 먹으니까 굳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원래 이 갭을 먹으러 들어갔었던 사람들 갭이 줄잖아요. 투자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 안 사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빠져야죠. 같이 다 뛰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엔화가 확 올라간 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미국이 안 좋았고 공교롭게도 일본이 시장의 기대보다 셌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사달이 난 걸 봤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심해서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똑같은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짓 안 하려고 하니까 요즘 어떠냐면 일본이 금리를 지난달에 올렸어요. 근데 올리기 딱 2주 전부터 일본 중앙은행에서 흘려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정도 들으면 저처럼 눈치 없는 사람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시장이 얼마나 빠른데요 지금은. 만약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했어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떠보는 거예요. 또 금리 올릴 때 마지막에 바다 너머를 봐요. 미국 경기는 어떤가. 보니까 트럼프 들어와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없어요. 미국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급격히 내려올 일은 당장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텝업 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엔이 강세로 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엔 살려고 다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 끌어올려요. 다들 붙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엔화가 천천히 강세로 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겠죠. 영어로는 언더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죠. 통제 가능한 질서 있는 엔 강세를 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정을 가져가는 쪽으로 완만한 엔 강세 이걸 유도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급격히 경기 침체가 와서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하면 또 엔캐리 청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쪽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 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야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미국의 연준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요. 금리를 인하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는 1루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을 신경 써야 돼요. 도루 되게 잘한답니다. 2루에는 엔캐리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도 도루 왕이래요. 그러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공을 뿌릴 때 되게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던질 때 어떻죠? 던지려다가 견제하죠.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신중하게 할 것 같으세요? 적어도 느린 공은 못 뿌려요. 이러면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신중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와요. 반대편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천천히 올리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이제 딸려 올라오겠죠. 요렇게 버티거나 살짝 눌리거나 요러겠죠. 근데 일본 금리는 살살 올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확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차를 두고서 천천히 움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환율의 안정을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으면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높잖아요. 상대편이 내 물건을 못 사요. 비싸서. 오히려 상대편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뭔 짓 하고 있냐면 환율 전쟁해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싶거든요. 근데 나 환율 전쟁하려고 내 통화 가치 낮출게요. 이러면 욕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살리려고 금리 인하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미국 금리는 높은데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그 나라 통화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물가가 높은데도. 뉴질랜드 금리 인하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이런 데 다 금리 인하하거든요. 자국 통화 약세 만들고 싶어서. 환율 전쟁에서 수출이라도 해야죠. 관세 때리는데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가 통화가 전부 다 약세면 환율은 상대 가치니까 달러는 강세로 몰리게 되겠죠. 그럼 무역 적자 해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를 제어해주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 올리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일 때 엔화가 그걸 견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주잖아요. 일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뻐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I wish I was as handsome as him, but I'm not.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울 겁니다.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는 마약 수입 못하게 막으라면서요. 시진핑이 대만 침공할 것 같으면 관세 100% 때리겠다고 전화하겠답니다. 그러면 물러나실 거라고.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죠.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를 때리면서 환율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펀더멘탈을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건 그게 참 어려운 게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왜곡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런 통화의 자산들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긴 호흡의 추세를 좀 주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되게 안 좋아요. 특히 내수 소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근데 미국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환율의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를 붙여가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나더라도요. 방향성은 비슷해야지 환율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 경기 좋은 미국에 금리를 붙여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나라 경기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너무 크게 준동하지만 않는다면 미국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도 국내 내수 소비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걸 검토할 수 있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약간의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안정? 이걸 통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1200원 넘으면 위험하고 1300원 넘으면 나라 망하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1400원 하고요. 외환위기 때 1400원은 좀 다르죠. 왜 다른지 말씀드려 볼게요. 애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이 50점 나왔어요. 엄청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학년 평균이 20점이래요. 전교 1등이 70점이랍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환율 전쟁하고 전 세계에서 달러가 왕인 이때의 1400원 하고 외환위기 때 다른 나라 통화 다 안정돼 있는데 원화만 박살나던 1400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구분해 놓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로 이제 책을 낸 거에는 제목이 환율의 대전환이라고 썼는데요. 대전환이라는 말씀은 달러의 지금 환율 레벨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N강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엔 또 과거와 달라진 면들이 있죠. 실제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봐야 되고 이런 자산들을 우리 포트에다가 어떻게 담아둬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